풀 한 포기 나락 한 알, 돌멩이 한 개의 우주, 장일순,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나는 가끔 한밤에 풀숲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에 크게 놀라는 적이 있습니다. 만상이 고요한 밤에 그 작은 미물이 자기의 거짓 없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들을 때 평상시의 생활을 즉각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면 내 일상의 생활은 생활이 아니고 경쟁과 투쟁을 도구로 하는 삶의 허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의 작은 벌레가 엄숙하게 가르쳐 줄 때 그 벌레는 나의 거룩한 스승이요. 참 생명을 지닌 자의 모습은 저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농부가 타작한 뒤에 마당에 콩 하나 팥 하나가 있을 때 그걸 집어서 모은다. 그 작은 콩 하나 팥 하나 속에 우주 전체의 힘이 들어있는 것이다. 만남이 거기 들어있고 생명이 있다. 좁쌀 한 알 속에도 우주가 있다고 장일순 선생은 말했다. 생명의 진수가 물질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다. 한 알의 좁쌀이 연글기 위해서는 대지와 태양, 바람, 비, 그리고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 좁쌀 한 알에서 온 우주가 만나고 있기에 그 속에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는 셈이다. 사람들은 그를 조 한 알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사회운동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서예가였던 장일순 선생. 1928년 원주에서 태어난 그는 친할아버지 밑에서 글을 배우며 자랐다. 어린 시절 그의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배탈이 난 그를 뒷간에 데려다 주고는 밤동은 닭이 누는 거라며 닭장에 가서 근절을 3번 하도록 했다. 어린 장일순 선생은 닭에게 큰 절을 하면서 이 점에 있어서는 닭이 나보다 낫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미미한 동물까지도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체의 귀를 기울이고 어느 것에도 차등을 두지 않으려 했던 장일순 선생의 삶이 삶의 근간이 되었을지 모른다. 보통 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가 대학을 다니던 장일순 선생은 한국전쟁 이후에 학업을 중단하고 원주로 내려가 대성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썼다. 20대 초반에는 아인슈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세계를 하나의 연립정부로 만들고자 했던 원월드 운동에 참여한 적도 있다. 몇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정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중립화 평화 통일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 집 앞에 파출소가 세워졌을 정도로 그에 대한 독재 정권의 감시가 심했지만 가톨릭 원주교구의 교구장이었던 지학순 주교와 함께 정권의 부패상을 폭로하는 가두 시위를 전개하는가 하면 재대책 사업과 교육운동, 강원도의 농촌과 광산촌들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펼치며 1970년대를 보냈다. 그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하루는 이웃에 장사하는 할머니가 원주역에서 중요한 돈을 소매치기 당했다. 할머니는 장일순 선생을 찾아와 울며 불며 하소연을 했고 사정을 딱하게 여긴 그는 고민하다가 원주역에 나갔다. 일주일이 넘도록 하루 종일 역 광장에 앉아있는 선생을 보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원주에는 금방 소문이 퍼졌다. 일주일째 되는 날 소매치기가 장일순 선생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제가 소매치기를 했습니다. 일부 쓰고 일부 남았습니다. 나중에 벌어서 갚겠습니다. 할머니에게 돈을 돌려준 장일순 선생은 다음날 또다시 광장에 나왔다. 이번에는 소매치기를 찾으러 나온 것이었다. 그는 소매치기 청년을 소주집으로 데려가 술을 사주며 말했다. 내가 자네 영업을 방해했지? 용서하게. 생전에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장일순 선생의 인격이 잘 드러나는 일화다. 선생은 큰 나무에 수많은 잔뿌리가 달려있듯이 이 세상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소한 생활에서부터 더불어 나누며 서로를 모시자고 했다. 사람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만 가지를 다 헤아리고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자기가 타고난 성품대로 물가에 피는 꽃이면 물가에 피는 꽃대로 돌이 놓여 있을 자리면 돌이 놓여 있을 만큼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 하고 가면 모시는 것을 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이 모시고 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지요. 있음으로써 즐거운 거니까 동고동락 관계거든요. 요샌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편하고 즐거운 것만 동락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가 없는 낙이 없는 거지요. 한 살림 속에서도 고와 낙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지요. 즉 공생하는 건데 공생관계는 각자를 긍정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1980년대의 장일순 선생은 운동의 방향을 생명운동으로 전환하여 도농 직거래 조직인 한살림을 만들고 생명공동체 운동을 펼쳤다. 한살림 운동은 이전의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운동이 착취와 피착취 논리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장일순 선생은 인간 집단을 이분화하고 이익의 재분배를 외치는 운동에는 반드시 한계가 따른다고 생각했다. 인간에 대한 착취나 억압은 종식되어야 하지만 계급적 관점만으로는 자연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산업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장일순 선생은 이러한 비판 정신으로부터 운동의 방법을 투쟁에서 공생으로 전환했고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생태운동을 일구어냈다. 그는 나날이 힘을 더해가는 도시의 소비에 농촌이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과 농민이 함께 사는 방법을 궁리했고, 이렇게 해서 한살림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살림 운동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인간과 자연의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사는 생명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다. 자애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 자애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랑이라 할 수도 없지요. 그러면 무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위는 이렇게 하면 이로우니까의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지요. 농사꾼이 씨앗을 뿌렸는데 오미 트긴 텄는데 이것이 말라 죽게 된다고 할 적에 수없이 공을 들이고 물 주고 거기다 거름도 주고 거기에 맞게끔 모든 정성을 다 들인다 이 말이에요. 무위의 극치는 또 어떤 거냐? 배고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날 도운 적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날 죽일 놈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배가 고픈데 밥 좀 줄 수 있을까 했을 적에 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헐벗어서 벌벌 떨고 있으면 그 사람의 등이 뜨시게끔 옷을 입혀주는 것이 무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건들거리고 노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산 보지 않는 참마음, 그런 것이 무의지요. 그는 한살림 운동도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따금 대학가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젊은 청년들이 장일순 선생을 찾아오면 그는 저마다 모양이 다른 사과알 몇 개를 소반에 담아내 놓고는 어느 걸 먼저 먹겠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이 예쁜 사과도 있고 찌그러진 사과도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고르겠느냐는 물음이다. 학생들이 대답을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장일순 선생은 못생긴 사과를 먼저 짚고 그러고 나서 맛있게 생긴 사과를 다른 이에게 권하라고 말했다. 오늘날 과학이란 게 전부 분석하고 쪼개고 비교해서 보는 건데 우리는 통째로 봐야 해요. 쌀 한 말도 우주의 큰 바탕, 빽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벌레 하나도 이 땅과 하늘과 공기와 모든 조건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지 벌써 땅이 나를 받쳐주고 있잖아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비춰주고 있고 이 맑은 공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요. 만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만민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 몸으로 꿈틀거리고 있어요. 모두가 이 한 몸을 지탱해주고 있단 말이야. 장일순 선생은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진 지구 위에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구매 욕구를 촉진하고 새로운 물건을 찍어냄으로써만 유지되는 상품 경제의 굴레로부터 서서히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명 사상은 소비와 무차별 경쟁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나누고 사람과 함께 하면서 사람다운 삶의 터전을 조금씩 넓혀가는 일이었다. 녹색 평론 발행인 김종철은 책의 추천글에 이렇게 썼다. 무의당 선생은
우리더러 어떤 사람이 되거나 무엇을 하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또 선생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선생은 다만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들과의 근원적인 공감과 대화를 통해서 개인이 어떻게 참된 행복에 도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부드러운 음성으로 차근차근 말할 뿐이다. 그 가르침은 세상에 대해 나를 주장하기 전에 다른 존재들의 소리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보라는 말씀일진데 저마다의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자기 주장이 넘치고 넘쳐 세상이 온통 화탕 지옥이 되어버린 오늘의 삶의 현실에서 이보다 더 절실한 가르침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장일순 선생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잃지 않는 물처럼 살았다. 40여 년간 원주에서 자신이 직접 지은 토담집에 기거하며 사회운동가로, 교육자로, 생명운동가로 일관했던 장일순 선생은 현대 한국 정신사의 큰 스승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맑게 산 그를 따랐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김지하 시인이 대표적이다. 김지하 시인은 말씀이라는 시에서 하는 일 없이 안 하는 일 없으시고 달통하여 한가하시며 엎드려 머리 숙여 밑으로만 기시어 드디어는 한 폭이 산속 난초가 되신 선생님이라고 장일순 선생을 그린 바 있다. 장일순 선생은 1994년 깊어진 병환으로 눈을 감았지만 자연과 사람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게 한다는 그의 생명사상은 지금까지 한살림 모임과 같은 시민단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생전에 많은 글을 남기지 않았다. 적게나마 남아있는 그의 글과 인터뷰, 강연 내용 등을 모아 엮어낸 이야기 모음집 나락 한알 속의 우주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따지지 않고 소박하게 살다 간 이의 정신을 구수한 말씨 속에 느낄 수 있다. 산문집 산방한담에서 법정 스님은 이야기한다. 산에 살면서 거듭 느껴지는 일인데 이 우주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들 자신은 그 한 지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덕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한 부분이다. 생명에 대한 외경을 평생의 신조로 살았던 아프리카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식의 가장 절실한 사실은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에 둘러싸인 살려고 하는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윤리란 모든 생물에 대해서 끝없이 확산된 책임이다. 사랑의 실천이란 자기와 타인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경우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에게 합일하려는 노력이다. 그것은 닫힌 나로부터 열린 나로의 비약일 수 있다. 삶은 대결이 아니라 포용이 되어야 한다.
이 땅의 양심 무의당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인 나락 한알 속의 우주는 1997년 5월 녹색 평론사에서 출간되었으며 2009년 6월 개정 증보판이 새롭게 선을 보였다. 함께 읽을 만한 책으로 무의당이 말년에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 이현주 목사와 나눈 대화를 풀어쓴 노자 이야기와 10주기를 즈음하여 무의당을 기리는 모임이 장일순 선생을 마음의 스승으로 삼아온 이들의 글과 대담을 묶은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장일순 선생에 얽힌 일화와 글과 그림들을 모은 최성현의 좁쌀 한알 등이 있다. 풀한 포기 나락 한알 돌멩이 한 개의 우주 장일순 나락 한알 속의 우주. 나는 가끔 한밤에 풀숲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에 크게 놀라는 적이 있습니다. 만상이 고요한 밤에 그 작은 미물이 자기의 거짓 없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을 들을 때 평상시의 생활을 즉각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면 내 일상의 생활은 생활이 아니고 경쟁과 투쟁을 도구로 하는 삶의 허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의 작은 벌레가 엄숙하게 가르쳐 줄 때 그 벌레는 나의 거룩한 스승이요. 참 생명을 지닌 자의 모습은 저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농부가 타작한 뒤에 마당에 콩 하나 팥 하나가 있을 때 그걸 집어서 모은다. 그 작은 콩 하나 팥 하나 속에 우주 전체의 힘이 들어있는 것이다. 만남이 거기 들어있고 생명이 있다. 좁쌀 한알 속에도 우주가 있다고 장일순 선생은 말했다. 생명의 진수가 물질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다. 한 알의 좁쌀이 연글기 위해서는 대지와 태양, 바람, 비, 그리고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다. 좁쌀 한 알에서 온 우주가 만나고 있기에 그 속에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는 셈이다. 사람들은 그를 조 한 알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사회운동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서예가였던 장일순 선생. 1928년 원주에서 태어난 그는 친할아버지 밑에서 글을 배우며 자랐다. 어린 시절 그의 할아버지는 한밤중에 배탈이 난 그를 뒷간에 데려다 주고는 밤동은 닭이 누는 거라며 닭장에 가서 근절을 3번 하도록 했다. 어린 장일순 선생은 닭에게 큰 절을 하면서 이 점에 있어서는 닭이 나보다 낫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미미한 동물까지도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체의 귀를 기울이고 어느 것에도 차등을 두지 않으려 했던 장일순 선생의 삶의 근간이 되었을지 모른다. 보통 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가 대학을 다니던 장일순 선생은 한국전쟁 이후에 학업을 중단하고 원주로 내려가 대성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썼다. 20대 초반에는
아인슈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세계를 하나의 연립정부로 만들고자 했던 원월드 운동에 참여한 적도 있다. 몇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정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중립화 평화 통일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다. 집 앞에 파출소가 세워졌을 정도로 그에 대한 독재 정권의 감시가 심했지만 가톨릭 원주교구의 교구장이었던 지학순 주교와 함께 정권의 부패상을 폭로하는 가두 시위를 전개하는가 하면 재대책 사업과 교육운동, 강원도의 농촌과 광산촌들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펼치며 1970년대를 보냈다. 그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하루는 이웃에 장사하는 할머니가 원주역에서 중요한 돈을 소매치기 당했다. 할머니는 장일순 선생을 찾아와 울며 불며 하소연을 했고 사정을 딱하게 여긴 그는 고민하다가 원주역에 나갔다. 일주일이 넘도록 하루 종일 역 광장에 앉아있는 선생을 보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원주에는 금방 소문이 퍼졌다. 일주일째 되는 날 소매치기가 장일순 선생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제가 소매치기를 했습니다. 일부 쓰고 일부 남았습니다. 나중에 벌어서 갚겠습니다. 할머니에게 돈을 돌려준 장일순 선생은 다음날 또다시 광장에 나왔다. 이번에는 소매치기를 찾으러 나온 것이었다. 그는 소매치기 청년을 소주집으로 데려가 술을 사주며 말했다. 내가 자네 영업을 방해했지? 용서하게. 생전에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장일순 선생의 인격이 잘 드러나는 일화다. 선생은 큰 나무에 수많은 잔뿌리가 달려있듯이 이 세상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사소한 생활에서부터 더불어 나누며 서로를 모시자고 했다. 사람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만 가지를 다 헤아리고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자기가 타고난 성품대로 물가에 피는 꽃이면 물가에 피는 꽃대로 돌이 놓여있을 자리면 돌이 놓여있을 만큼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 하고 가면 모시는 것을 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이 모시고 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지요. 있음으로써 즐거운 거니까 동고동락 관계거든요. 요샌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편하고 즐거운 것만 동락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가 없는 낙이 없는 거지요. 한 살림 속에서도 고와 낙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지요. 즉 공생하는 건데 공생관계는 각자를 긍정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1980년대에 장일순 선생은 운동의 방향을 생명운동으로 전환하여 도농 직거래 조직인 한살림을 만들고 생명공동체 운동을 펼쳤다. 한살림 운동은 이전의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운동이 착취와
피착취 논리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장일순 선생은 인간 집단을 이분화하고 이익의 재분배를 외치는 운동에는 반드시 한계가 따른다고 생각했다. 인간에 대한 착취나 억압은 종식되어야 하지만 계급적 관점만으로는 자연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산업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장일순 선생은 이러한 비판 정신으로부터 운동의 방법을 투쟁에서 공생으로 전환했고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생태운동을 일구어냈다. 그는 나날이 힘을 더해가는 도시의 소비에 농촌이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과 농민이 함께 사는 방법을 궁리했고 이렇게 해서 한살림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살림 운동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인간과 자연의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사는 생명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다. 자애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 자애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랑이라 할 수도 없지요. 그러면 무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위는 이렇게 하면 이로우니까의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지요. 농사꾼이 씨앗을 뿌렸는데 오미 트긴 텄는데 이것이 말라 죽게 된다고 할 적에 수없이 공을 들이고 물 주고 거기다 거름도 주고 거기에 맞게끔 모든 정성을 다 들인다 이 말이에요. 무위의 극치는 또 어떤 거냐? 배고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날 도운 적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날 죽일 놈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배가 고픈데 밥 좀 줄 수 있을까 했을 적에 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헐벗어서 벌벌 떨고 있으면 그 사람의 등이 뜨시게끔 옷을 입혀주는 것이 무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건들거리고 노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산 보지 않는 참마음, 그런 것이 무의지요. 그는 한살림 운동도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따금 대학가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젊은 청년들이 장일순 선생을 찾아오면 그는 저마다 모양이 다른 사과알 몇 개를 소반에 담아내놓고는 어느 걸 먼저 먹겠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예쁜 사과도 있고 찌그러진 사과도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고르겠느냐는 물음이다. 학생들이 대답을 찾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장일순 선생은 못생긴 사과를 먼저 짚고 그러고 나서 맛있게 생긴 사과를 다른 이에게 권하라고 말했다. 오늘날 과학이란 게 전부 분석하고 쪼개고 비교해서 보는 건데 우리는 통째로 봐야 해요. 쌀 한 말도 우주의 큰 바탕, 빽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벌레 하나도 이 땅과 하늘과 공기와 모든 조건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지 벌써 땅이 나를 받쳐주고 있잖아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비춰주고 있고 이 맑은 공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요. 만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만민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 몸으로 꿈틀거리고 있어요. 모두가 이 한 몸을 지탱해주고 있단 말이야. 장일순 선생은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진 지구 위에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구매 욕구를 촉진하고 새로운 물건을 찍어냄으로써만 유지되는 상품 경제의 굴레로부터 서서히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명 사상은 소비와 무차별 경쟁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나누고 사람과 함께 하면서 사람다운 삶의 터전을 조금씩 넓혀가는 일이었다. 녹색 평론 발행인 김종철은 책의 추천글에 이렇게 썼다. 무의당 선생은 우리더러 어떤 사람이 되거나 무엇을 하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또 선생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선생은 다만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들과의 근원적인 공감과 대화를 통해서 개인이 어떻게 참된 행복에 도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부드러운 음성으로 차근차근 말할 뿐이다. 그 가르침은 세상에 대해 나를 주장하기 전에 다른 존재들의 소리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보라는 말씀일진데 저마다의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자기 주장이 넘치고 넘쳐 세상이 온통 화탕 지옥이 되어버린 오늘의 삶의 현실에서 이보다 더 절실한 가르침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장일순 선생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잃지 않는 물처럼 살았다. 40여 년간 원주에서 자신이 직접 지은 토담집에 기거하며 사회운동가로, 교육자로, 생명운동가로 일관했던 장일순 선생은 현대 한국 정신사의 큰 스승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맑게 산 그를 따랐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김지하 시인이 대표적이다. 김지하 시인은 말씀이라는 시에서 하는 일 없이 안 하는 일 없으시고 달통하여 한가하시며 엎드려 머리 숙여 밑으로만 기시어 드디어는 한 폭이 산속 난초가 되신 선생님이라고 장일순 선생을 그린 바 있다. 장일순 선생은 1994년 깊어진 병환으로 눈을 감았지만 자연과 사람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게 한다는 그의 생명 사상은 지금까지 한살림 모임과 같은 시민단체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생전에 많은 글을 남기지 않았다. 적게 남아있는 그의 글과 인터뷰, 강연 내용 등을 모아 엮어낸 이야기 모음집 나락 한 알 속의 우주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따지지 않고 소박하게 살다 간 이의 정신을 구수한 말씨 속에 느낄 수 있다. 산문집 산방한담에서 법정 스님은 이야기한다. 산에 살면서 거듭 느껴지는 일인데 이 우주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들 자신은 그 한 지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덕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한 부분이다. 생명에 대한 외경을 평생의 신조로 살았던 아프리카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 의식의 가장 절실한 사실은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에 둘러싸인 살려고 하는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윤리란 모든 생물에 대해서 끝없이 확산된 책임이다. 사랑의 실천이란 자기와 타인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경우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에게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다. 그것은 닫힌 나로부터 열린 나로의 비약일 수 있다. 삶은 대결이 아니라 포용이 되어야 한다. 이 땅의 양심 무의당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인 나락 한알 속의 우주는 1997년 5월 녹색 평론사에서 출간되었으며 2009년 6월 개정 증보판이 새롭게 선을 보였다. 함께 읽을 만한 책으로 무의당이 말년에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 이현주 목사와 나눈 대화를 풀어쓴 노자 이야기와 10주기를 즈음하여 무의당을 기리는 모임이 장일순 선생을 마음의 스승으로 삼아온 이들의 글과 대담을 묶은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장일순 선생에 얽힌 일화와 글과 그림들을 모은 최성현의 좁쌀 한알 등이 있다.